자, 이번 강의에서 2장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남은 부분이 P2P 애플리케이션, 피어-투-피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비디오 스트리밍과 컨텐트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 또는 뭐 컨텐트 딜리버리 네트워크, CDN이라는 거죠. 그걸 보고, 그 다음에 끝으로 소켓 프로그래밍 UDP를 쓴 것, TCP를 쓴 것, 그리고 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어-투-피어, P2P 아키텍처는 앞에서 설명된 내용이 슬라이드가 다시 또 똑같은 내용이 나왔는데, 이렇게 서버는 따로 없지만 각각이 서버가 될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IP 주소를 알면은 일단 트래커에 등록을 해서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서버가 될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셀프 스케일러빌리티, 이제 확장성 측면에서는 어떻게 중앙 집중화된 그런 확장성이 아니고 이렇게 피어-투-피어 식으로 여러 개가 토런트라고 하는데 뒤에 배울 텐데,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셀프 스케일러빌리티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각 피어들은 이렇게 각각의 피어는 이렇게 간헐적으로 이렇게 IP 주소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또 간헐적으로 이렇게 접속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각각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버가 될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굉장히 복잡한 컴플렉스 매니지먼트가 되겠어요. 이것을 사용한 예로서 빗토런트라든가 스트리밍하는 칸칸도 P2P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VoIP, 스카이프 프로토콜 이런 것들이 사용 예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 분석적으로 P2P 모델에서 이제 파일을 한 예를 가지고 파일 하나가 있는데 그것의 사이즈를 F라고 했을 때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냐면은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에서 일단 서버에서 모든 클라이언트한테 배포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P2P 모델을 썼을 때 이제 거기는 별도의 서버는 없겠지만 한 개의 서버가 그놈이 이제 한 번 정도 다른 것에 업로드 했을 때 그것이 이제 P2P에서는 또 다른 것들한테 동시다발적으로 배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 보는데, 여기에 이제 아무래도 이런 노테이션이 나오니까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 이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앞질러서 뒷부분에 있는 내용, 이 부분을 먼저 보고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이거예요. 시뮬레이션에서 보려는 게 뭐냐면은 파일 한 개가 있는데 그 파일 F라는 게 있는데,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과 P2P 모델에서 걸리는 시간을 그 전체 배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렇게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주는 애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N은 이제 컴퓨터 숫자죠. P2P 하면 P2P에 참여하고 있는 컴퓨터 숫자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에서는 서버하고 클라이언트들 간에 전체 이제 그 숫자, 클라이언트들 전체 숫자, 그 다음에 플러스 1 서버가 되겠는데, 그 N이 이제 그런 숫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N이 커짐에 따라서 P2P 모델에 걸리는 시간, 전체에게 배포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은 이제 그 N의 숫자에 따라서 그대로 리니어하게 증가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 딜레이이기 때문에 그만큼 오래 걸린다 이거죠. 근데 P2P는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것들한테 각각이 클라이언트가 되면서 동시에 또 서버가 되니까 파일을 많이 받았다 하면은 각각 다른 클라이언트들한테 보낼 수 있고, 그 클라이언트가 또 받아서 다른 클라이언트한테 또 동시다발적으로 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점이 바로 P2P의 장점인데, 이렇게 타임 딜레이가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보다는 굉장히 단축된다, 그걸 알 수가 있겠는데, 물론 이것은 이제 조건에 따라서, 여기서 이 조건은 이제 파일 하나를 업로드하는데 1시간 걸리고, 그 다음에 서버에 업스트림 하는 속도, 그 다음에 보통 클라이언트들의 업스트림 속도, 여기서 이제 서버 쪽 업스트림 속도가 10배 정도 되는 거 가정하고, 이런 몇 가지 가정,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 할 때 조건들 있죠. 그런 가정하는 조건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다운 스트림, 그러니까 다운로드 할 때 걸리는 그 속도, 그 다음에 업로드 할 때 걸리는 업스트림 속도, 여기서 이제 이러이러한 조건들, 최소 다운로드 하는 때 걸리는 속도가, 망에서 다운로드 하는 데 걸리는 속도가 최소가 스트림, 그러니까 서버에서 그 업로드 할 때 걸리는 그 속도보다는 더 큰 조건으로. 자,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이게 약간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런 조건 하에서 그렇다. 그래서 이건 상징적으로 P2P가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보다 이렇게 파일을 배포하는데 시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그것을 이제 분석을 해보는데, 자, 여기서 이제 노테이션을 먼저 이해하면은 U는 이제 업로드가 되겠어요. D는 다운로드가 되겠고, 서버 업로드 시간이 되겠어요. 클라이언트 서버나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나 P2P 모델이나 같은 건데, 먼저 여기서는 전체를 보고 공통적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쭉 보면은 노테이션인데, 그 다음에 다운은 다운로드 할 때 망에서 다운로드 하겠죠. 그때 걸리는 다운로드 capacity, 그러니까 밴드위스 또는 bps 단위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고자 하는 것이 파일 F라는 사이즈 파일을 배포할 때 한 개의 서버에서 다른 n 개의 피어들한테 또는 n 개의 클라이언트한테 배포할 때 걸리는 시간을 두 개를 비교해 본다 이거죠. 자, 이 조건을 가지고 금방 그 설명한 내용이고, 자, 먼저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에서 보면은, 자, 일단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에서는 서버가 있어야겠죠. 파일 하나를 갖고 있는 서버, 그리고 다른 것들은 아직 파일이 없는데 이것을 다른 클라이언트들한테 다 배포가 끝나면 끝난 거가 되겠고, 그때 걸리는 시간, 전체 걸리는 시간이 전체 배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되겠어요. 그걸 계산해 보자면은 서버 전송 시간이 여기서 업로드 하는 데 걸리는 게 이게 밴드위스 bps니까 F를 나누면은 걸리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 개를 망으로 이렇게 업로드 할 때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N개를 이제 서버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다 일일이 하나씩 해야 되겠죠. 그러면 N개의 클라이언트들이 있다 그러면 N을 곱해줘야겠죠. 이렇게. 자, 클라이언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클라이언트는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 한 카피를 이제 이런 것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어요. 미니멈 D는 이거 뭐냐면은 다운로드 속도가 최소인 것. 다운로드 속도가 최소인 것이 전체 걸린 시간을 이제 도미네이트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한 거예요. 맥시멈은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최소인 것, 이 중에 최소인 것이 전체 걸리는 시간에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전체 걸리는 타임이 되겠죠. 그게 끝날 때 다 끝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걸리는 시간이 되겠죠. 맥시멈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타임이 이 최소의 이게 굉장히 밴드위스가 낮은 것으로 F를 나눴을 때 그게 이제 맥시멈 이게 이제 원래 미니멈으로 이렇게 잘못되어 있었는데 맥시멈으로 고치는 게 좋겠죠. 맥시멈 다운로드 타임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찾으려고 하는 게 맥시멈 최고로 걸리는 시간을 이제 파악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상대적으로 또 P2P 모델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이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에서 타임 딜레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을 이제 이것을 맥시멈 값을 이렇게 이 중에 맥시멈인 것을 우리가 쓰면 되겠어요. 이것 중에 골라서.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측면에서 파일 F를 n번 하니까 그때 걸리는 시간이 또는 이거 다운로드 클라이언트 측면에서 봤을 때 다운로드 속도에 따른 하나의 파일을 다운로드 할 때 걸리는 시간. 좌우지간 뭐가 됐건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 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나열한 게 두 개밖에 없지만 이것 중에 큰 것이 전체 배포를 끝내는 타임 딜레이가 되겠어요. 이런 쪽으로 이제 간단히 한번 분석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뭐 분석하고 그런 것보다는 개념적으로 분석해 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이 부분은 이제 n이 숫자가 커질 때 아까 우리가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이게 리니어하게 증가를 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에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P2P 모델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면 되겠는데, 서버에서 이렇게 한 개가 이제 파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리면은
그때 이제 올릴 때 서버 업로드 속도니까 그때 걸리는 시간이죠. 걸리는 시간. 이제 그거거나 그 중에 이제 제일 아까처럼 이제 맥시멈인 것을 고르는 거예요. 또는 클라이언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아까 앞에서처럼 미니멈 다운로드인 것이 이제 전체 도미네이트 하는 팩터가 되기 때문에 그때 걸리는 시간. 이게 맥시멈 이제 아까 앞에서처럼 다운로드 타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미니멈으로 되어 있는데 맥시멈으로 고쳐 맞겠죠. 그 다음에 자, 이것을 여기다 놓고 이거.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전체 싸잡아 가지고 전체 이제 개괄적으로 싸잡아 가지고 파일이 n개고 n개 f인데 n개가 있으니까 그 전체를 nf 파일이라고 가정하자. 그래서 전체 이제 싸잡아서 생각해 봤을 때 그 파일 사이즈가 다운로드해야 될 사이즈가 이거고, 그 다음에 맥시멈 속도를 한번 개괄적으로 한번 싸잡아서 계산했을 때 이쪽 업로드한 것 속도만 우선 보면은 서버 쪽, 그 다음에 또 이런 클라이언트들의 업로드 속도들 이렇게 다 계산해 보면은 전체 업로드 속도가 되겠죠. 그 업로드 한다는 것은 결국 업로드 한다면 망해서 이렇게 클라이언트한테 간다는 걸 가정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전체 배포해야 될 파일 사이즈, 그 다음에 전체 밴드위스 이렇게 한번 나눠보면은 상당히 그 개괄적으로 계산하는 그런 애그리게이트 이렇게 계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 보면은 이걸로 나누죠. 그때 걸리는 시간. 이 세 가지 중에, 물론 다른 팩터들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좀 단순화시켜서 이 세 가지 중에 맥시멈인 것이 P2P 모델에서의 파일 배포하는 전체 클라이언트한테 피어들이죠. 피어들한테 배포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 이 부분도 리니어하게 증가하고, 자, 이런 식으로 물론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약간 틀리게 나올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P2P가 타임 딜레이가 더 적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P2P 파일 배포에 대해서 그 프로토콜이 비트토런트인데 이름을 이제 비트토런트로 정한 거예요. 토런트란 말은 이제 급류, 뭐 이렇게 물이 막 빗물이 이렇게 쏟아지는 것처럼 그런 빗물에 쏟아지는 것, 또는 뭐 급류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일단 토런트라는 용어는 여기서 이 비트토런트 프로토콜에서는 이 피어들, 이 컴퓨터들 있죠. P2P에 참여하는 컴퓨터들을 전체 그 그룹을 토런트라고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가 알아야 될 터미널로지 용어는 트래커라는 게 있는데, 트래킹하는 거예요. 트랙하는 거, 추적하는 거예요. 추적자. 추적하는 정보를 여기다 기록해 놓고 이놈의 IP 어드레스죠. 이 피어들의 IP 어드레스. 거기에는 또 어떤 정보가 있는 건지, 이런 정보를 이 트래커의 추적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말로 굳이 표현하자면. 여기에 기록해 놓고 새로 조인하는 게 있다면, 이렇게 앨리스가 새로 조인했다면 모르니까 이것도 P2P에 조인했는데, 일단 이것은 서버 역할을 하겠죠. P2P지만 이것들과는 이제 뭐 보내고 주거니 받거니 할 때는 P2P지만 이제 모르는 걸 이제 가져오는 것은 이게 클라이언트가 되겠고 이건 서버가 되겠고, 여기서 정보를 가져오는 거니까 이 트래커에서 가져온다. 자, 그래서 앨리스가 이제 도착했을 때 그 트래커로부터 정보를, 피어에 관한 정보를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영화가 있다. 그럼 영화를 어떤 피어가 갖고 있는 건지 그 IP 주소를 알아서 그쪽에 접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청크라는 256KB 데이터 사이즈가 256K 바이트 정도, 파일이라면 이제 이 정도 조그만 큰 덩어리가 아니고 조그만 덩어리들을 일단 청크라고 그러는데, 하나의 큰 파일이라면 이렇게 이 조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각들을 하나의 어떤 영화다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큰 파일인데 당연히 크겠죠. 그 조각들을 모아야, 또 연결을 해서 순서적으로 모아야 전체 하나의 파일이 완성되겠죠. 영화 파일이. 자, 그래서 이 그룹, 피어 그룹을 토런트라고 하는데, 이 토런트에서 이렇게 받는 거예요. 받을 때 어떤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 프로토콜을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이제 이 토런트에, 이 그룹에, 피어 그룹에 조인하는, 이제, 이게 또 이제 하나의 피어죠. 그래서 정보를 여기서 트래커한테 받고, 제일 처음에는 이제 어떤 영화 파일을 생각했을 때 아무런 영화 파일에 대한 조각도 없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여기에 축적이 되겠죠. 그 이제 주변에 다른 피어들한테 받아서. 그래서 몇 개 있는 동안 다른 피어들이 또, 없는 피어들이 또 요청한다면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을 때는 클라이언트지만 또 줄 때는 서버가 되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피해가. 각각이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이 토론토에 조인할 때는 이제 어떤 나름대로 어떤 룰이 있겠죠. 여기 등록을 해야겠죠. 등록을. 이 트래커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먼저 이제 등록하고 그 피어들의 리스트를 받아서 어떤 영화가 어떤 피어가 갖고 있고, 그럼 IP 어드레스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제 그 중에 이제 몇 개하고 컨택을 해서 그것이 네이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의 어떤 뭐 마을이다 하면은 또는 아파트 하면은 잘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이웃이 있다면 그게 네이버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일단 생각하면 되겠어요. 다운로드 할 때 피어는 이제 동시에 이렇게 자기가 다운로드 받으면서 있다. 또 다른 것이 요구한다. 그러면 동시에 또 업로드도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통신이 이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피어들한테 이렇게 보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피어들이 이제 이렇게 모든 이 토론토에 있는 모든 것들과 이들로 다 이렇게 통신하는 게 아니고 소통하는 게 아니고 이 중에 이 비토론토 프로토콜에서 4개하고 액티브한 4개의 이웃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이웃들 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 4집과 소통을 한다고 이렇게 일단 가정하면 되겠어요. 이 중에 또 특별한 용어가 있는데 천이라는 게 있는데 천은 우리가 우유를 막 휘저서 가지고 그 버터라든가 또는 치즈를 만들 때 휘젓는 거 있죠. 그것처럼 막 휘젓는 그것을 이제 이런 용어로 상징적으로 이제 쓴 거예요. 천. 그래서 피어가 이제 여기에 같이 이렇게 연결되고 또 끊어지고 하는 것들이 막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 이 피어가 이제 어떤 영화, 어떤 원하는 영화를 이제 완전한 것을 이제 이제 청크를 받아가지고 받았다. 다른 것들 피어들로부터. 그러면은 이제 이기적으로 이것을 이제 P2P 여기서 이제 끝내고 떠날 수도 있고 또는 altruistically 이걸 이제 이타적으로 또 남아서 내가 갖고 있는 파일, 영화 파일을 다른 필요로 하는 피어들한테 또 주겠다고 남아있을 수도 있다. 이 토론토에. 자, 비토론토에 대한 프로토콜이 여기 조금 더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 어떻게 요청하고, 리퀘스팅 하는 거하고, 파일 청크를 보내는 거, 파일 청크를 리퀘스트하고 보내는 거, 그것에 대한 것을 프로토콜을 보면은, 일단 먼저 요청할 때, 없으니까 요청해야겠죠. 주변 피어들한테. 주변 피어들이 이제 다른 어떤 하나의 영화 파일이다 하면은, 다른 청크들을 이렇게 조각들을 갖고 있겠죠. 그러면은 그것들을 이제 주변의 피어들한테 이제 받아서 각 피어들한테 또 이제 리스트 가지고 있는 조각들의 리스트를 정보를 또 받고 주기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 이제 없는 거 빠진 거 있죠. 빠진 것을 먼저 가장 이제 귀한 거니까 먼저 하는 알고리즘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자기한테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빠진 것을 이렇게 요청을 해서 채우고 아직 파일이 다 완성이 안 될 수 있지만 일단 빠진 것 이렇게 해서 하나씩 채워간다 이거죠. 그 다음에 보낼 때 이제 그것은 이제 tit-for-tat은 이제 우리말로 굳이 표현하자면 치고받기. 앨리스가 이제 다른 이제 피어들한테 이제 보내는 거, 여기는 이제 없는 거 받는 거였고 보내주는 거. 그것을 이제 이렇게 자기가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그 밴드위스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걸 보내주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피어들은 이제 이제 앨리스가 4개만을 이제 골라서 하는 게 그러니까 모든 이웃들과 다 이렇게 소통하면서 지낼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이제 여러 가지 한계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알고리즘이 4개 탑 4개하고만 소통하기 때문에 4개가 아닌 것들하고는 이제 이렇게 소통하지 않는다. 그쪽하고는 이제 이렇게 막혀 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항시 그러면 4개 이웃이 픽스가 돼 있으면 안 되겠죠. 막 이렇게 섞여서 뭐 다른 것들과도 해야 되고 또 없는 청크를 다른 데서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매 10초 단위로 이 비토론토 프로토콜이 이렇게
다시 이밸류에이션 해가지고 이제 여러 측면에서 이제 그 속도도 요청하면 바로바로 줬고, 주변 이웃이 그렇다면 그런 이웃은 이제 남겨두고, 요청했는데 아무것도 없고 뭐 반응도 없고 그러면 그런 데는 이제 배제시키고 해서 4개를 항상 이렇게 10초 단위로 다시 이밸류에이션해서 30초 단위로 랜덤하게, 피어들 중에 랜덤하게 하나를 선택을 해서, 모르니까 새 피어를 하나 선택을 해서 그놈한테 이렇게 청크를 보내보고 이렇게 서로 뭐 해서, 그것이 이제 쓸만하면은 그 이웃과 잘 소통하고 이제 별 볼 일 없는 피어는 이제 배제시키고 해서 이렇게 피어 자기가 이웃들과 잘 거래하는 것을 4개를 유지한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어요. 자, 먼저 이제 이 밥이, 여기 앨리스고 밥인데, 밥이 이제 하나의 새로운 이웃으로 한번 선택이 됐어요. 여기 4개 있었지만 하나를 선택하고 이 중에 하나를 이제 또 빼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앨리스가 밥에 이제 4개, 하나, 둘, 셋, 4개 중에 하나로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이 반응을 하고, 그것에 대한 화답을 하고, 밥이 이제 또 이렇게 하나 이제 제일 좀 성의가 없는 또 그 여러 팩터들로 봤을 때 평가 팩터에서 조금 낮은 점수를 받은 그 이웃은 배제시키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웃 4개를 이렇게 유지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간단하게나마 비토런트 프로토콜, P2P 프로토콜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다음에 볼 서브 챕터는 비디오 스트리밍과 컨텐트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가 되겠어요. 자, 비디오 스트리밍 하면은 뒤에 이제 얘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넷플릭스라든가 이렇게 유튜브, 또 훌루, 이건 이제 디즈니 자회사가 되겠고, 칸칸, 아카마이, 이런 이제 제3의 CDN 회사들도 있고 하는데, 이런 CDN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비디오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인터넷의 트래픽 중에 전체 중에 뭐 굉장히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많죠. 왜냐하면 그 데이터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 밴드위스를 뭐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메이저가 되겠어요.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만 하더라도 전체 뭐 40% 50%에 육박하는 밴드위스를 이렇게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겠지만 쓰고 있고, 여기 이제 아마존 프라임까지, 아마존 프라임이라든가 그 유튜브는 2005년경에, 그러니까 약 16년 전에 그 세워진 회사들이죠. 유튜브는 매월 약 20억 명이 사용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비디오를 매 1분당 뭐 500시간, 뭐 그건 이제 통계가 바뀌니까 지금 시점에 그 정도 된다고 하니까. 자, 아마존 프라임도 여기는 이제 가입자가 약 2억 명이고, 넷플릭스도 가입자는 2억 명인데 조금 이따 그 웹사이트를 보겠지만 이제 실제 그 페이를 약 10불 정도, 우리 돈으로 9,000원에서 14,000원 정도 범위 내에 있는 그런 가입자들이 전 세계에 약 2억 명 이상이니까 상당히 여기서 매출을 많이 일으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거 지역에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그런 ISP한테 트래픽이 약 80%가 이렇게 이것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규모가 큰 비디오 스트리밍을 보여주는 이렇게 규모가 큰 아키텍처는 그럼 어떻게 유저들도 굉장히 뭐 전 세계 10억 명 이상, 20억 뭐 이렇게 유저들을 상대로 이렇게 매월 이렇게 하고 가입자도 뭐 몇억 명씩이니까 어떤 하나의 굉장히 큰 비디오 서버 가지고 이게 커버가 안 되죠. 그래서 중앙 집중형의 그건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DNS가 분산 DB인 것처럼 여기서 분산의 디스트리뷰티드 아키텍처를 이용해야겠죠. 자, 또한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이제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는 밴드위스라든가 또 유저가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가 그때 한 유저당 그것도 바뀌지만 다양하죠. 굉장히 속도가 빠른 뭐 스마트폰 또는 속도가 느린 것도 있고 속도가 빠른 컴퓨터, 느린 컴퓨터. 그래서 밴드위스에 대한 리퀘어먼트라든가 이런 게 다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정적인 비디오를 이렇게 보여준다는 게
상당히 실시간적인 어플리케이션인데 어려움이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프로토콜은 이제 HTTP라든가 이렇게 인터넷 사용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자, 이런 앞에서의 이런 것들을 이미 우리는 이제 해결된 것을 가지고 사용해서 이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넷플릭스라든가 유튜브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마존 프라임도 마찬가지고. 자, 넷플릭스는 참고로 1997년에 헤이스팅스가 이제 만든 그런 회사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플릭스에 이미 여기 넷플릭스.com 하면은 여기 볼 수 있겠는데 넷플릭스의 프로파일을 이렇게 보니까 넷플릭스는 이렇게 현재 2억 900만 명이 이렇게 실제 유료 가입자하고 매월 돈을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전 세계 190개국에서 이렇게 서비스가 되고 있고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 여기 미리 한번 그 웹페이지를 이렇게 클릭해 놨는데 넷플릭스 가격은 요금은 얼마일까? 그건 이제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고 한국은 좀 비싸게 받고 있다고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뭐 2, 3천 원에 이렇게 서비스하는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이제 비싸죠. 뭐 또 가족 가입 뭐 그런 것은 없고 프라임은 물론 이제 프라임 그런 서비스는 있긴 하지만 프리미엄 프라임이 아니고 프리미엄 그런 서비스는 있긴 하지만 자 9,500원부터 14,500원까지 이것은 이제 차이는 여기 이제 스탠다드 데피니션 이제 표준 화질 그 다음에 HD 고화질 그 다음에 울트라 UHD 그거를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가입할 때 실제 이제 물론 그 부분은 이제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겠지만 이런 건 참조로 보기 바랍니다. 자, 또 본 김에 유튜브에 대해서 보면은 유튜브는 가입자가 매월 사용하는 가입자가 약 그 20억 명 이상이고 유저가 이렇게 2빌리언이니까 20억 명 이상이고 작년 10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20억에서 뭐 30억 사이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매월 사용하는 사용자가. 그다음에 매출은 약 20조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 회사는 이제 2005년에 이제 설립이 됐죠. 지금 이제 구글의 자회사가 됐지만 구글이 인수를 해서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이따 볼 건데 여기 이제 본 김에 몇 가지를 보고 지금 강의하고 다 연관되는 건데 미리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속도를 여러분들의 클라이언트 여러분들의 컴퓨터의 속도를 알아야 비디오를 보내줄 때 어떤 속도로 보낼 건지 그것이 이제 관련이 되는데 이렇게 패스트닷컴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이제 이건 이제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패스트닷컴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걸 이제 클릭해 보면은 현재 내 컴퓨터하고 어떤 서버하고 사이에 연결된 그 서버는 뭐냐면은 서울 뭐 대전에 있는 어떤 서버인데 거기에 그 밴드위스가 어느 정도 되고 업로드 할 때 120메가 현재 다운로드 할 때 140메가 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 속도가 중요하니까 이 속도가 중요하겠죠. 업로드 하는 것보다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래픽 지연 시간은 딜레이 타임이죠. 3ms부터 이제 72ms까지 이렇게 베어리어블 하다. 그 다음에 이제 스피드 테스트라는 것도 있어요. 스피드 테스트.net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입력을 해서 클릭하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입력을 해서 여러분들의 바로 이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핑 하는 데는 핑은 이제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걸리는지 왕복 타임 딜레이죠. 5ms. 그 다음에 다운로드 하는데 걸리는 속도는 뭐 어느 정도 몇 메가비피스, 여기는 140메가비피스 업로드 할 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측정해 볼 수 있는 이런 사이트들도 있으니까 참조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뒤에 또 CDN 중에 아카마이가 아까 잠깐 나왔는데 아카마이는 98년에 만들어졌고 2018년 기준으로 몇 년 전에 약 그 8,000명은 좀 못 되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더 지났으니까 더 인원이 이것 이상으로는 되겠지만 자 7,650명이었다 몇 년 전에. 자, 이것도 98년 전에 만들어졌고, 매출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렇게 3조 정도, 매출이니까. 그렇지만 다른 CDN, 훌루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이렇게, 여기는 이제 매출이 1억 불이니까, 굉장히 이제 적죠. 10분의 1 규모. 여기 이제 오래전 이야기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가겠지만, 이제 훌루는 이제, 이것도 이제 오버 더 탑 서비스,
CDN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오버 더 탑,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인데, 이렇게 넷플릭스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디즈니 자회사인데, 여기는 2007년에 설립이 됐고, 뭐 이런 거 참조로, 우리 뒤에 나오니까 또 라임라이트는 어떤, 관심 또는 뭐 각광, 뭐 이런 의미의 영어인데, 여기서 그 라임라이트이 되겠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좀 규모가 적죠. 레비뉴가 이제 그 이게 이제 100만, 1000만억, 2억 불 정도. 2020년 작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직원 수도 이렇게 610명이니까 나중에 비교는 해보겠지만 그 앞에서 봤던 아카마이하고 보면은 아카마이는 이제 7, 8천 명 이상이었죠. 근데 여기는 이제 600여 명이니까 이제 직원이 아무래도 적죠. 여기는. 자, 이런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배울 또 내용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와서 보기로 하고 일단 바로 나올 그런 회사 몇 개를 그냥 먼저 봤어요. 자, 가마이 금방 봤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한 내용 있으면 자세히 또 들여다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중앙 집중형 그런 것보다는 센트럴라이즈 된 방식보다는 이렇게 디스트리뷰티드 방식 이런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멀티미디어 비디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소개가 나온 게 있는데 어차피 결국 이제 비디오 스트리밍에 관련된 내용이 주기 때문에 뒤에 소개될 내용, 그 다음에 앞에 몇 개의 회사들도 넷플릭스, 유튜브. 자, 비디오는 잘 알다시피 이제 그 한 1초당 24프레임 내지 30프레임 정도 이렇게 이미지들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특성을 잘 보면은 이미지들을 이렇게 같은 이미지, 하나의 이미지 속에서도 이렇게 압축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은 이제 공간 압축이 되겠고, 또 이 이미지하고 이미지 사이에 뭐 변경된 것도 있고 변경 안 된 것도 있죠. 그래서 압축을 한다는 것은 불필요하게 데이터를 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빼고 여기서도 공통되는 것은 빼고 또는 간단하게 이게 똑같은 게 몇 개 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압축을 하는 공간 압축, 시간 압축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템포럴 코딩, 또 여기 스페셜 코딩 여기 있다. 그래서 이런 압축 방법을 써가지고 그런 표준화 기구가 있죠. 그래서 MPEG이라든가 모션 픽처 엑스포트, 그리고 또 이미지 같으면 이제 JPEG인데 우리는 이제 비디오에 해당되니까 MPEG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디지털 이미지라는 게 결국 이렇게 픽셀의 어레이기 때문에 그 픽셀을 값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불필요한 것들을 안 보내고 리던던트한 것을 줄여서 이렇게 하느냐. 그게 이제 압축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코딩 기술이다. 자, 여기서 이제 멀티미디어 비디오를 중에 이제 그 비디오를 중점적으로 보는데, 이제 콘스턴트 비트레이트는 이제 항시 비디오 인코딩 레이시 이제 문자 그대로 픽스된 거 된 건데, 비디오 인코딩 방식 레이시 이제 항시 변화하는 거, 금방 봤던 것처럼 스페셜 또는 템포럴 그 공간 또는 시간적 어떤 변화에 의해서 그 데이터가 변하니까 실제 전송해야 될 그 데이터 양 또 시간당 데이터 양 이런 것들이 바뀌겠죠. 그게 VBR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표준이 쭉 발전되어 오면서 과거에 이제 속도가 조금 느리고 좀 저화질의 그런 CD-ROM용 1.5Mbps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통신 속도 중에 T1이라는 게 있는데 T1 캐리어 T1 속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전화 속도 전화 여러 개를 묶어서 이제 그런 T1 속도 1.544가 되겠는데 그 정도 급이 되겠고, 그다음에 DVD는 이제 3 내지 6Mbps로 이제 이 정도 속도가 됐고, MPEG-4는 이제 64kbps도 12Mbps까지 상당히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레인지가 좀 앞에 것보다 크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유튜브라든가 여기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MPEG-4 이 순으로 이제 표준화가 됐기 때문에 이걸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 찍을 때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으로. 자, 스트리밍, 우리가 이제 비디오 스트리밍을 배우는데, 스트리밍을 할 때,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먼저 이제 여기서 이제 비디오 서버에서 이제 비디오를 받아서 서버에 올려서, 그걸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하고, 이쪽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압축해서 보내겠죠. 그러면 클라이언트 쪽에서 받아서 압축을 풀고, 이제 화면에 보여주고, 그렇게 소모가 되겠죠. 데이터가. 여기서 이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사이에 그 밴드위스, 우리가 통신 네트워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성능 중에 중요한 게 밴드위스하고 딜레이인데, 특히나 밴드위스가 굉장히 중요한 퍼포먼스 매트릭이 되겠어요. 자,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갈 때의 밴드위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패스트닷컴이라든가 여기서 넷플릭스에 제공하고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항시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 측에서 자기의 밴드위스, 지금 콘텐츠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 콘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거기야 그 서버하고 사이에 영화를 봤는데 어느 정도 그 사이에 밴드위스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알고, 그것에 따라서 해당되는 그 데이터가 좀 적은 것 또는 데이터가 많은 것 여기 이제 밴드위스가 크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받을 수가 있겠는데, 자, 그것은 조금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사이의 밴드위스가 시간에 따라서 변경이 된다는 것, 바뀐다는 것, 그것이 좀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어떤 어려움이고,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패킷 네트워크니까 어떤 컨제스천이 수시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컨제스천에 따른 어떤 그런 위험 요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극복할 건지, 이제 집에서 또 액세스망에서 또는 네트워크 코어버블에서 이렇게 비디오 서버에서 또 이렇게 그런 퍼포먼스하고 연관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해야 되고, 제공 서비스를 받아야 되겠는데, 자, 그래서 패킷 로스하고 딜레이가 콘셉트 때문에 일어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보는데 어떤 비디오 퀄리티 보는데 시청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건 기술적으로 이제 풀어야 되겠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리밍, 자, 저장된 비디오의 이제 스트리밍을 봤을 때, 자, 이렇게 간단히 생각해 봤을 때, 자, 비디오를 이제 여기서 이제 기록을 레코드하고, 초당 뭐 30프레임이라고 여기서는 이제 레코드를 하고, 그게 이제 일정하게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를 여기서 저장된 것을 이제 보내는 게 이렇게 이제 망의 어떤 딜레이라든가 어떤 베리어블한 그런 딜레이 요소 이런 게 없이 아이디얼한 경우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전달하면은 이게 타임이니까 실제 비디오 레코드했던 시점, 그 다음에 비디오를 전송했던 시점, 타임 딜레이가 어느 정도 일어난 후에 이렇게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느 시점 이후에 이게 이제 비디오를 이렇게 시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비디오를 레코드하는 시점, 그 다음에 실제 비디오를 시청하는 시점, 물론 이제 그 타임 갭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는 아이디얼한 경우에. 그런데 세상에는 이제 아이디얼한 경우보다는 실제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죠. 자, 여기서 이제 이 타임 딜레이는 그만큼 네트워크 딜레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런 거죠. 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여기서 이제 픽스트하게 봤지만 실제 이게 굉장히 랜덤하고 베리어블이죠. 그래서 이제 한참 후에 저장한 다음에 버퍼에 저장한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이제 재생을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버퍼가 이제 비어 있을 때 또 비기 전에 또 중간중간에 계속 받아서 화면을 보는 시청자는 어떤 끊김이 없이 쭉 보도록 해야겠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제 현실의 세계로 왔을 때는 이제 문제가 있죠. 이제 한번 비디오를 보기 시작하면 그게 잘 끊임없이 재생이 쭉 돼야 되겠죠. 근데 네트워크로부터 이렇게 봤는데, 네트워크는 항상 이제 어떤 베리어블 있죠. 이렇게 지터, 약간 이제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때는 빨리 도착했다, 어떤 때는 늦게 도착했다 하는 딜레이가 있는 거고, 밴드위스도 차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완충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버퍼를 둬서 이 창고에 데이터를 일단 저장해 놓고 어느 정도 쌓인 다음에 이제 플레이를 시작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들쑥날쑥한 그런 지트라든가 별이 있더라도 이 버퍼의 그 사이즈, 버퍼에 이제 저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것을 좀 완충시켜주는 거죠. 자, 다른 또 챌린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또 비디오를 일단 뭐 포즈도 할 수 있고 빨리 보낼 수도 있고, 뭐 우리가 비디오 레코드 갖고 저장하는 것처럼 다시 거꾸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다른 비디오로 또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디오 패킷이 중간에도 로스트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재전송도 해야 되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이런, 항시, 이제 현실의 세계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그 문제점이 있지만은 서비스는 이제 정상적으로 돼야 되니까, 그게 이제 기술자들이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겠어요.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버퍼링을 일단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건 이제 현실의 세계를 좀 보여준 거예요. 여기서 오는 것이 조금 이제 베리어블, 이게 네트워크 딜레이니까 딜레이가 여기는 짧았지만 그 뒤에 길어져서 늦게 도착하고, 또 조금 빨리 왔다가 또 늦게 오고, 막 이런 들쑥날쑥 하니까, 이것은 이제 실제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 이제 그 단말기가 되겠죠. 그걸 비데오를 받는 그 시간을 쭉 한번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제 클라이언트의 단말기로 재생이 제대로 돼야 되고, 재생은 원래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쭉쭉쭉 와줘야 되는데, 이 들쑥날쑥한 것을 바로 이제 버퍼 그리고 어떤 기술로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는 간단하게 버퍼링으로 이렇게 해결했다. 비디오 버퍼링. 그 다음에 플레이, 실제 시작을 조금 늦게 하니까 바로 여기서 뭐 보냈다고 해서 바로 시작해버리면은 버퍼에 저장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약간 이제 시작할 때 약간 타임 딜레이 있는 것, 그 다음에 버퍼가 있는 것, 그게 해결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여기 이제 스트리밍 멀티미디어가 이제 대시라는 프로토콜인데, 이게 대시라는 프로토콜인데, 이것의 풀네임은 다이나믹 어댑티브 스트리밍 오버 HTTP가 되어 있어요. HTTP 라이브 스트리밍 HLS 이제 그런 기술은 이제 또 다른 기술인데, 그걸 이제 애플이 주로 사용하고 있고, 애플 스마트폰이라든가 또 아이폰, 아이맥 또 아이패드 여기 사용하는 그런 기술이 있는가 하면은 이것은 이제 엠팩에서 모션 픽처 엑스퍼트 그룹인 엠팩에서 표준화한 그런 엠팩 대시가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애플에 이제 대비가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전 세계 오픈된 표준으로, 오픈 소스, 오픈 표준으로 이렇게 표준화한 것이 이것이 이제 대시 기술이 되겠고, 서버는 이제 이것의 기술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버는 이제 파일을 이렇게 여러 개의 조각들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각 조각들이 이제 인코딩되고 다른 속도로 인코딩돼서 여러 종류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종류를 하더라도 앞에서 본 것처럼 뭐 좀 보통 스탠다드 데피니션 HD, 그다음에 울트라 HD 이런 뭐 크게 이런 세 가지 정도 속도라고 일단 생각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일단 앞에 선언하는 파일 또는 뭐 앞에 전체 리스트를 보여주는 파일, 맨 앞에 있는 파일이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각각의 다른 청크들의 URL을 이제 그 실제 어디 CDN에 있고 그 URL 어떤 서버에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실제 이제 인터넷에는 이제 URL이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서 URL이 파일명까지 쭉 인터넷 주소 파일명까지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파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속도로 이렇게 인코딩을 해서 그것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망의 속도가 클라이언트하고 이제 이 망의 속도가 서버 사이의 속도가 이제 가변이라고 그랬죠. 변하는데 항시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들쑥날쑥 하더라도 그 시점에 속도로 여기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스마트하게 아까 그 패스트닷컴 같은 그런 이제 식으로 밴드위스를 측정을 해서 그것을 이제 파일을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클라이언트는 이제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사이의 밴드위스를 재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매니페스트 파일, 이렇게 리스트 파일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매니페스트 리스트 파일에서 이제 그 밴드위스에 따른 하나의 청크를 이제 다른 속도로 인코딩된 것들 파일을 이렇게 그 자기가 현재 지금 어베일러블한 실제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사이에 매번 이제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밴드위스에 이제 가까운 그런 그 중에서 이제 맥시멈 코딩 레이스로 된 인코딩된 그 파일을 이제 그 매니페스트 파일에서 찾아서 그걸 다운로드 받겠죠. 그래서 이제 시시각각으로 바뀐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적이니까 그게, 그래서 그 다른 파일들이 이제 인코딩돼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컨텐츠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 서버에서 그걸 가져온다. 자, 이 대시를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것이 이제 클라이언트가 그것을 이제 인텔리전트하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이제 그 사이에 밴드위스를 이렇게 서버 사이에 그걸 측정해보고 아니까 클라이언트가 결정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인텔리전스를 갖고 있다.
그래서 언제 이것을 청크를 요청할 건지, 그것은 이제 버퍼가 이제 고갈되지 않고 또 오버플로가 일어나지 않게끔 잘 그걸 알면서 알고리즘이 그걸 계산해서 이제 요청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인코딩 레이스를 할 건지, 그것도 이제 그 앞에서 본 그런 정보를 가지고, 밴드위스 정보를 가지고 매니페스트 파일에서 이제 가져오겠죠. 그리고 어디서 그 청크를 가져올 건지 요청할 건지, 그래서 그 URL을 알아서 서버에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장 가까운, 클라이언트한테 가까운 뭐 굉장히 여러 CDN 서버들이 있다면은 그 영화를 제공하는, 예를 들면 영화라면은 영화를 제공하는 서버들이 있다면은 그 중에 가까운 거, 그러면서 또 이제 밴드위스도 괜찮은 거, 그 골라서 이렇게 하는데, 스트리밍 비디오는 그래서 인코딩 하는 기술, 그 다음에 대시 기술, 플레이아웃, 이렇게 재생하는, 버퍼링해서 재생하는 이런 기술들이 이제 이용돼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컨텐츠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라는 게 있는데, 컨텐츠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는 이제 그 금방 본 비디오 이런 것도 이제 컨텐츠인데, 그걸 이제 딜리버리 하는 것, 배포하는 것. CDN을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라고도 표현하고 컨텐츠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컨텐츠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라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것을 이제 그 우리가 이용할 건지, 비디오를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기술적으로 어떤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건지, 그 챌린지를 보면은 이제 수백만의 비디오가 있는데, 그것 중에 이제 많은 동시에 뭐 수십만 유저가 뭐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 유저들이 동시에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나름대로 방법을 해결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은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되겠어요. 첫 번째 선택하는 옵션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메가 서버를, 중앙 집중형 센트럴라이즈드 서버를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건 이제 물론 이 스케일이, 그러니까 규모를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디스트리뷰티드 DNS 서버 생각할 때 고려했던 것처럼 이건 고려가 될 수 없겠어요. 왜냐면은 중앙 집중형에는 항시 한 군데 고장이 나면은 다른 데 전체가 마비가 되고 그 오퍼레이션이 안 되니까. 또 네트워크가 컨제션이 일어났을 때 문제고, 그 다음에 가까운 데는 또 모르지만 먼 데 있는 클라이언트는 또 문제고, 롱 패스가. 그 다음에 어떤 한 군데로 이렇게 인기 좋은 것들이 이렇게 카피들이, 그 비디오 카피가 이렇게 전송이 될 때 그게 이제 컨제션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링크가 또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센트럴라이즈 된 방식은 안 좋다. 또 스케일 업을 할 수도 없고 규모를 키울 수도 없고 쉽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 자, 콘텐츠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를 아까 미리 봤던 아카마이라든가 라임라이트, 이제 규모는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회사들이 제3의 CDN 회사가 되겠어요. 앞서 봤던 넷플릭스라든가 또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그건 자체적으로 그런 CDN을, 프라이빗 CDN을 이렇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규모가 큰 회사들은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규모가 좀 적은 데는 이런 제3의 CDN 회사들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여기다 페이를 하고 이용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챌린지, 고려해야 될 사항은 수백만의 그 비디오들을 이제 골라서 우리가 앞에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 유저들한테 이렇게 보내는 그런 어려움이 아까 고려해야 될, 극복해야 될 챌린지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카피를, 영화면 영화, 이런 카피를 이렇게 여러 군데, 전 세계 여러 군데 분산된 곳에, 이렇게 지역적으로 분산된 곳에 그 사이트에 두는 거예요. 두는 것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소개된 두 가지를 보면은 아카마이가 쓰는 방식인데, 이걸 이제 엔터 디프라고 이름을 정했는데, CDN 서버를, CDN 이제 서버인데, 그 서버들을 이렇게 액세스 네트워크 또는 뭐 인터넷 익스체인지 포인트, IXP 이런 데에 둬서, 그러니까 KT망이라든가 또는 뭐 KT 또는 뭐 SK 브로드밴드라든가 LG 플러스, 거기에 CDN 서버를 두어서 서비스를 또 하고 그러죠. 이런 것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넷플릭스
앞에서 본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유저한테 조금 더 가깝게, 그래야 유저한테 전달되는 속도라든가 타임 딜레이 이런 것들을 좋게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아카마이 같은 경우는 24만 서버가 129개국에 2015년 기준으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CDN 서버가 설치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것보다는 이제 규모가 적은 라임낫은 아카마이보다는 규모가 좀 적죠. 거기는 이제 이렇게 그 IXP, POP도 되지만 이제 인터넷 익스체인지 포인트, 동네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까지 하면 전 세계 너무 많으니까 그 상위에 있는 하이라키칼리 상위에 있는 IXP에 이렇게 수십 개 클러스터를 이렇게 쭉 그 CDN 클러스터를 이렇게 두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데도 있다. 라임라이트처럼 이제 규모가 조금 더 적으면은 다른 방식이죠. 여기는 이제 단점이 아무래도 이제 유저한테 좀 머니까 타임 딜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있는 거죠. 서비스 퀄리티가 좀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가격은 좀 저렴하겠죠. 자, 콘텐츠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이건 그 중에 이제 넷플릭스 예가 되겠어요. 이게 CDN이 이렇게 새로 영화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CDN 노드에 여기서는 이제 넷플릭스가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이것은 이제 넷플릭스 예가 되겠고, 넷플릭스는 이제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거기에 이제 마스터 카피를 올리면은 그걸 이 CDN한테 이제 카피를 쭉 이렇게 여기다가 빈 시간에 좀 한가한 시간에 올려서 인기 있는 것은, 예를 들면 매드맨이다. 조금 영화가 좀 안 좋지만 제목이, 자, 이거라고 가정했을 때 이건 이제 드라마인데, 자, 이 드라마를 보고 싶다.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가입자가 CDN에서 이제 이게 가입자가 여기 있죠. 요청을 하면은 가까운 데서 이렇게 가져오고, 만약 이 부분이 이제 망이 사정이 안 좋았다 그러면 또 이렇게 다른 데 저장되어 있는 CDN 서버에서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어요. 이 망이 만약 컨저스천이 일어났다. 자, 그리고 이런 것을 오버 더 탑 서비스라고 하는데, 오버 더 탑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프로토콜 스택을 봤지만 맨 위에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 위에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 기반 위에 있는 거다 해서 오버 더 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오버 더 탑. 자, 인터넷을 이제 넷플릭스 서버에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니까 오버 더 탑에서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컨제션 되는 거, 그 문제.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그 콘텐츠를 만약 망이 컨제션 됐다면 가져올 건지라든가, 컨제션이 있는 걸 어떻게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이제 사용자가 화질이 떨어짐이 없이 이제 이렇게 보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인프라를 제공해야 되겠죠. 넷플릭스의 입장에서, 사업자 입장에서. 그리고 어떤 CDN 노드가 많이 있는데 모든 영화를 다 똑같이 다 모든 CDN에 넣을 수는 없죠. 그래서 한국 하면 한국에서 많이 보는 한국 시청자들이 많이 보는 거, 또 유럽 하면 유럽 쪽에 시청자들이 많이 보는 것, 선호도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DN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실내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이렇게 이런 도메인명은 실제 가상의 도메인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netcinema.com은 실제 있지는 않고 이 도메인명을 판다, 또는 뭐 kingcdn.com 이것도 존재하지 않고 이 도메인명 살 사람 사가라, 아직 서비스 않는 그런 웹사이트가 되겠어요. 예로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자, 여기서 이제 밥이 클라이언트 고객이 되겠어요. 고객이 자, 이렇게 이제 영화를 보겠다고, 자, 1번을 보면은 netcinema.com 웹페이지에 접속해서 이제 웹페이지를 가져오면은 거기에 이제 밥의 로컬 DNS 서버가 그것은 이제 여기에 있다고 하니까 자, netcinema, 제일 처음에 netcinema.com을 IP 주소를 해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주소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밥의 로컬 DNS 서버가 그걸 해석해 주겠죠. 자, 이것은 이제 netcinemа에서 사용하는 이제 그런 망이 되겠고, 이쪽은 이제 밥에 가입하고 있는 그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이제 망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가져와서, 자, 여기서 이제 가져와서 netcinema
이 순서대로 보면은 다시 거꾸로 가서 자 여기서 이것에 맨 처음 이걸 이제 그 웹페이지에서 클릭을 했으니까 이걸 이제 이 DNS 서버가 그걸 해결해 줘야겠죠. 그것이 이거죠. 여기서 보내면은 여기서 이제 그 넷시네마의 로서티브 그것이 등록된 DNS 서버죠. 그걸 로서티브 DNS 서버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이제 이것을 알려주는데 여기서 IP 주소를 알려줄 수 있지만 우리가 DNS 쿼리로 이렇게 보내주고 DNS 뭐 또 답변으로 리플라이 이렇게 해서 리스폰스 해줄 수 있겠는데 그때 뭘 보내주냐면은 이 IP 주소 말고 이 캐노니컬 네임 그러니까 풀네임 그 IP 주소 대신 이거 풀네임을 이 영화를 가지고 있는 이 풀네임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가 지금 IP 주소를 바로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한번 해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CDN 어서레이티브 DNS 서버가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로컬 DNS 서버가 다 해주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려주면은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여기서 알려주는 것이 이놈이 알려주는 것이 이제 어서레이티브 DNS 서버에 이제 A 어드레스가 있겠죠. kingcdn.com의 어드레스. 그럼 거기에 이제 비디오를 이렇게 IP 주소를 가지고 TCP, HTTP는 TCP를 쓰니까 TCP 커넥션을 열고 그 비디오를 가져오겠죠. 이제 이건 개괄적으로 공통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넷플릭스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넷플릭스는 이렇게 금방 이제 유사한 예가 되겠는데 아마존.com 클라우드를 써서 넷플릭스가 이제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있다면 넷플릭스 등록이 돼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이제 어카운팅 서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접속을 해서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성을 하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은 넷플릭스가 아마존 클라우드에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밥이 이제 넷플릭스 비디오를 가져오겠다고 이제 웹페이지를 보고 가져오겠다고 하면은 이제 아마존 클라우드에 이제 이렇게 비디오 마스터 카피가 있어서 그것을 이제 CDN한테 이렇게 배포를 이렇게 해서 많이 인기 있는 것들은 또 인기 없는 것들은 이제 요청이 들어왔을 때 풀 방식이죠. 그런 경우는 푸시가 아니고 풀 방식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가져와서 또 보여준다. 자,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처럼 매니페스트 파일을 보고 이제 그것도 이용하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대시가 사용된다. 대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비디오 그 인코딩 속도 레이시 다 틀리게 인코딩 돼서 이렇게 저장이 돼 있죠. 그래서 이것과 밥의 컴퓨터하고 이 CDN 서버하고 사이에 이제 그 밴드위스가 시간적으로 이제 이렇게 변경이 되니까 배열을 하니까 거기서 제일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인코딩 된 그것을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보겠죠. 스마트폰이라든가 좀 성능이 떨어진 스마트폰이라든가 속도가 낮은 거라면 이제 좀 낮은 속도로 인코딩된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제 소켓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 소켓 프로그래밍 전에 잠깐 앞에서 봤던 URL 아까 이게 다이나믹 어댑티브 스트리밍 오버 HTTP 이런 것들이 이렇게 위키피디아라든가 이런 게 보면 자세히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엠팩에서 표준화했는 거죠. 엠팩 대시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애플이 쓰고 있는 애플의 HTTP 라이브 스트리밍 이런 HTTP 라이브 스트리밍 HLS 이런 것이 이제 많이 활용이 되는데 이건 이제 표준화 아니고 애플의 프로프라이티니까 자, 이런 것들과 상대적으로 이제 표준인 것을 이제 엠팩에서 이제 정한 표준이 되겠어요. 자, HTML5에서도 이제 비디오, HTML5에서 비디오 태그 있죠.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고 하니까,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많은 지원이 있겠지만, 이제 이것을 나중에 더 깊게 들여다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미리 이제 지금 볼, TCP, UDP,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램인데, 자, 영킴.net, 여기다 영킴.net,
하면 이게 나오겠죠, 이거. 자, 그럼 연김.net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DCP, UDP, 클라이언트 서버 파이썬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 얘를 물론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은 참조를 소스 코드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써서 그 설명 안 하니까 그게 그 내용을 실제 소스를 어떤 식으로 실행해서 우리가 볼 애에 그것을 실제 실행시킨 애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숙제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제출할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 TCP, UDP 각각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지금부터 배울 그것을 한번 실행을 간단히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도를 더 올리려고. 자, 미리 한번 봤는데, 자, 지금부터 볼 내용. 자,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어요. 자, 소켓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아주 개괄적인 설명인데, 목적은 어떻게 클라이언트 서버 애플리케이션을 이 소켓을 써서 이렇게 우리가 응용을 구현할 건지, 소켓을 통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이 소켓이라는 게 뭐냐? 소켓은 이제 문이다. 문인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하고 이게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죠.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사이에 이제 한쪽이 클라이언트, 한쪽이 서버 뭐 이렇게 되겠지만, 이제 그 사이에 이 문을 통해서 뭘 메시지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이 사용하는 그 문이 되겠어요. 자, 일반적으로 이것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이제 작성을 해서 사용하겠고, 이쪽 부분은 이제 OS 속에 인베디드돼서 이렇게 사용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손을 이쪽은 안 대고 이쪽을 많이 손대겠죠. 그 사이에 있는 이것이 소켓이다. 소켓 아이디는 앞에서 본 것처럼 IP 주소하고 포트 넘버가 돼서 그 여러 개의 소켓을 우리가 쓰는데 그걸 구별하겠습니다. 소켓 프로그래밍에서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아까 그 설명한 그 실제 예를 이제 설명한 비디오가 따로 있으니까 그 소스 코드가 거기 있으니까 그 보기로 하고, 개인적으로 두 개 소켓 타입이 있는데 트랜스포트 서비스에 하나는 UDP가 되어 있고 TCP가 있는데, UDP는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고, TCP는 릴라이블하고 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스트리밍으로 이렇게 커넥션 오리엔티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랜스포트 레이어 서비스가 되겠어요. 프로토콜이 되겠어요. 자, 어플리케이션의 관점에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냐면은 사용자가 클라이언트가 여러분들이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띄우겠죠. 먼저 클라이언트가 띄우기 전에 클라이언트가 돌려면은 서버가 있으니까 서버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컴퓨터에 띄우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써서, 자, 그 비디오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도 띄우고 그걸 이제 터미널로 실행을 시켜서 서버를 먼저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어떤 요청을 하는데 그 요청하는 게 뭐냐면은 문자를 입력하는데, 그 문자가 키보드를 통해서 문자를 입력하는데 이거예요. 서버한테 그 문자 입력하는 것을 이제 보낼 텐데 그것을 쭉 설명한 거예요. 지금 개괄적으로만 내가 설명하는데, 서버가 그 클라이언트가 입력한 영어 소문자 캐릭터 스트링을 받아서 서버가 그걸 대문자로 변환해서 다시 이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주는 게 전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서버가 그 데이터를 클라이언트한테 받는 그 데이터, 캐릭터 스트링이죠. 그걸 대문자화 시켜서 다시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주면 클라이언트가 그걸 받아서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그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래밍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제 숙제로서 간단히 해보고, 그것의 소스 코드랑 다 있으니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면 되겠어요. 자, 그것을 가지고 소켓 프로그래밍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는 거예요. 자, 먼저 UDP하고 TCP 중에 UDP가 간단하니까 UDP 소켓 프로그래밍을 먼저 보면은, UDP 특성을 잘 알면은 이제 우리가 또 UDP를 또 나중에 배우니까 그때 이제 더 자세히 알겠지만, UDP 특성을 먼저 간단히 소개하면은, 클라이언트 서버 사이에는 어떤 커넥션이 없어요. 그리고 핸드쉐이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짜고짜로 보내고 싶으면 보낸 거예요. 샌더가 어떤 IP 주소, 그러니까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 편지 받을 사람한테 어떻게 뭘 대기하라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전화 걸 때는 전화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커넥션을 만든 다음에 했죠. 근데 UDP는 그게 아니고 그냥 편지 보낼 때 편지 주소를 제대로 풀로 써서 그게 IP 주소가 되겠죠. 그다음 포트 넘버 이게 써서 보내면은 도착하는 거예요. 받는 측에서는 그렇게 IP 주소하고 포트 번호, 즉 우리가 편지를 받았을 때 이제 다시 답변을 한다면은 겉봉투에 있는 그 발신인의 주소를 이제 자기가
편지 보낼 때 그게 이제 수신인의 주소를 써서 이제 보내겠죠. 발신인은 자기가 되겠고. 그것처럼 하는 거예요. UDP는 이제 그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손실이 일어나거나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개 보냈는데 그게 순서가 1, 2, 3, 4 순서가 있다면은 그 순서가 막 뒤죽박죽이 돼서 도착을 한다. 자, 편지 보낼 때 여러 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먼저 보냈다고 먼저 도착하는 건 아니죠. 자, 어플리케이션의 관점에서는 UDP는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unreliable한 트랜스퍼 서비스를 제공해 주죠. 클라이언트 서버 사이에. 자, 그러면은 클라이언트 서버 소켓 프로그래밍을 자, UDP를 써서 실제 우리가 그 소스 코드를 뒤에 볼 텐데 여기서는 이제 슈도 코드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클라이언트 서버가 먼저 이쪽에 서버 IP 주소가 있겠고 그것으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은 실제 실습할 때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그 자체가 서버가 되고 그 자체가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 그 컴퓨터 그걸 로컬 호스트라고 그러는데 자, 그 소스 코드를 보면은 비디오에서 설명하는 소스 코드를 보면은 거기 잘 써 있으니까 그거 보기로 하고 먼저 소켓을 만들죠. 소켓. 먼저 IP 주소 있었으니까 포트 넘버를 줘서 포트 넘버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주는 건 이제 포트 넘버를 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서버 소켓이 이제 이렇게 소켓 펑션을 써서 어드레스 패밀리 인터넷 소켓 데이터그램 이건 이제 UDP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에 이제 소켓 스트림 하면은 그건 TCP인데 그때 보기로 하고 이 부분이 이제 UDP니까 UDP 소켓 서버 소켓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이 흐름대로 보면은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소켓을 만들어야겠죠. 마찬가지로 어드레스 패밀리 인터넷 그다음에 소켓 데이터그램 이거 그대로 넣어서 이제 UDP 클라이언트 소켓을 만들면 되겠어요. 이게 클라이언트 소켓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그램을 만드는데 서버 쪽 IP 주소하고 포트 넘버 이 포트 넘버는 이게 똑같이 해줘야겠어요. 그걸 우리가 알고 여기 똑같이 자기가 짜는 프로그램이니까 여기 있는 거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만든 이 문이죠. 문 클라이언트 소켓을 통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제 그 데이터그램을 이제 받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받아서 서버가 역할은 기다리고 있다가 받아서 오면은 그 서버 소켓을 통해서 들어온 것을 받아서 그게 이제 리플라이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입력을 할 때 캐릭터 스트링을 입력을 소문자를 넣으면 이쪽에서 이제 받아서 대문자화 시켜서 이제 그 대문자화 시키는 그 응용까지는 설명 안 돼 있지만 그 뒤에 나올 텐데 그걸 답변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서버는 계속 이제 이거 하고 또 그 런닝을 계속 이제 영원히 이제 하는 것이고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이제 그 데이터그램을 이제 서버 쪽에서 받은 것을 클라이언트 소켓을 통해서 받은 것을 화면에 보여주고 대문자로 된 걸 보여주고 이제 클라이언트 소켓을 이제 닫는 거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UDP 클라이언트 쪽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렇게 클라이언트 쪽에서 서버 쪽을 봐야 되는데 그때 뒤에 보기로 하고 클라이언트 먼저 소개됐으니까 이거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파이썬이 되겠어요. 파이썬으로 소켓 라이브러리를 이제 인클루드해서 여기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서버 네임은 호스트 네임으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체의 컴퓨터를 쓴다면 여기다 그냥 로컬 호스트 영어로 로컬 호스트 실제 비디오에 소스 코드 설명하는 그 비디오에 있으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한번 실행시켜 보기 바랍니다. 거기 소스 코드 다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겠어요. 서버 포트도 여러분도 65,535 이하의 어떤 임의의 번호를 좀 큰 거, 적은 것은 일반적으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또 클라이언트에서 쓰면 되겠어요. 이 클라이언트니까 서버 쪽에서도. 자, 클라이언트 소켓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그대로 쓰면 되겠어요. 이 펑션 이름 그대로 send to 클라이언트 소켓에 속한 프리미티브 펑션이 되겠는데 이대로 쓰면 되겠어요. 메시지 받은 거, 메시지 인코드하고 그 다음에 서버 이름 여기 있죠. 서버 이름 여기 이제 로컬 호스트니까 그대로 들어가겠죠. 서버 포트도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면은 이게 보낸 거예요. send to니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버 쪽에서 이제 답변이 오는데 그 답변을 받아서 클라이언트 소켓을 통해서 받으니까 receive from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숫자는 receive하는 버퍼가 되겠어요. 버퍼 2kb가 되겠죠. 숫자 뭐 4kb 뭐 1kb 여러분들이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받은 것 중에 받은 편지 중에 이제 그 보낸 측의 주소를 빼내는 것처럼 그 안에 메시지도 빼내는 것처럼 빼서 그걸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메시지는 이제 이렇게 해서 대문자화 시켜서 그래서 이제 모디파이드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면 되겠어요.
자, 그것에 대한 설명이 이쪽에 있으니까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서버 쪽에서도 이렇게 앞에서 본 것처럼 똑같이, 근데 이제 약간 틀린 것이 있죠. 서버 쪽에서는 이렇게 bind라는 이 펑션을 쓰는 거예요. 프리미티브 펑션인데, 자, 이렇게 써서, 그 다음에 이제 서버가 ready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화면에 보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while true니까 forever, 이제 영원히 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영원히 도는 웹 설명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버퍼를 통해서 이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주소하고 메시지를 이제 빼서 그 메시지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것은 이제 펑션인데, 대문자로 바꾸는 펑션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준다. 여기서 뺀 클라이언트 주소로. TCP도 이제 거의 유사한데 그 이제 차이점을 위주로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이제 먼저 서버가 돌고 있으니까 컨택을 해야겠죠.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차이점은 서버 쪽에서 자세히 나오겠지만, 서버 쪽에 이제 그 환영하는 소켓이 있는데, 그 입장할 때, 우리가 어떤 음식점 갈 때 어서 오십시오 하는 그런 이 사람을 생각하면 되겠는데, 그런 것처럼 웰컴 소켓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켓이 최소한 2개가 필요한데, 하나는 환영하는 소켓, 웰컴 소켓, 그리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하고 커넥션 소켓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버하고 통신한다면 TCP를 쓴 경우 웰컴 소켓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웰컴 소켓이 어서 오십시오 하고 그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안내해서 여러분들한테 서비스할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는 이제 서버한테 이제 접속할 때 TCP 소켓을 먼저 만들고, 그때 만들 때 이제 IP 주소라든가 포트 넘버를 주면은, 그때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제 소켓을 만들 때 그때 커넥션을 이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커넥션을 만드는 거예요. TCP, 그러니까 UDP는 커넥션 만드는 게 없었는데 TCP는 커넥션을 만드는 거예요. 서버한테 연결된 커넥션을. 그때 그 커넥션을 만들 때 쓰는 것이 어서 오십시오 하는 이 웰컴 소켓이다. 그것을 통해서 서버는 이제 새로운 소켓을 만들고, 그 특별한 그 클라이언트 고객한테 필요한 고객용 커넥션 소켓을 별도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 내용은 챕터 3에 자세히 나오겠지만, 일단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서버 쪽에서는 일단 웰컴 소켓 하나가 고객이 없더라도 항시 고객을 기다리는 우리 음식점에 갔을 때 어서 오십시오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되겠는데, 그리고 그 고객이 왔을 때 그 고객에 대해서 첫 번째 고객이 있다. 그럼 그 고객에 대해서 첫 번째 고객을 상대할 커넥션 소켓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넥션 소켓이 이제 그 첫 번째 고객을 상대하고, 또 어서 오십시오 하는 이 소켓은 두 번째 고객이 왔다. 그럼 두 번째 소켓, 그게 바로 이 커넥션 소켓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클라이언트들 고객을 상대로 하겠죠. 그래서 고객이 10명이다. 그러면 서버 소켓이 몇 개 필요할까? 플러스 1이니까 웰컴 소켓가 11개가 되겠죠. 예를 들면. 자,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보면은 TCP는 UDP에 비해서 이제 reliable하고 인오더 순서가 있는 바이트 스트림 트랜스퍼를 이제 빗 파이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파이프를 제공한다. 클라이언트 서버 사이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것을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겠고, 자, 먼저 클라이언트가, 서버가 이제 돌고 있겠고,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웰컴 소켓, 이게 서버 소켓이 웰컴 소켓인데, 이게 하나 만들고 기다리겠죠. 그 만들 때는 소켓 이 펑션을 쓰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TCP에서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소켓을 만들고, 그때 만들 때 이제 호스트 아이디, 포트 넘버, 이제 이게 이쪽 연결해서 만들겠다 했을 때, 그때 이제 TCP 커넥션을 만들고, 이 소켓이 이제 사용되는 거예요. TCP 커넥션을 사용하는 소켓이 되겠죠. 그래서 인카밍 커넥션 요청이 이제 클라이언트도 온 거니까, 그때 어떻게 만드느냐. 이 서버 소켓 있죠. 이 웰컴 소켓. 이 서버 소켓의 프리미티브 메소드인 accept를 써서 이렇게 커넥션 소켓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커넥션 소켓이 이제 클라이언트가 2, 3, 4, 5 이렇게 있다면 커넥션 소켓 1, 커넥션 소켓 2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이거죠. 여러 개가. 웰컴 소켓은 하나, 서버 소켓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만들어진 거기에 이제 우리 앞에서 똑같은 애인데, 소문자를 이렇게 입력을 해서 보내면은, 그 클라이언트 소켓을 통해서 보내면은, 그걸 받아서, 그 커넥션 소켓을 통해서 받아서, 이제 답변을 그 커넥션 소켓을 통해서 한다.
다른 또 클라이언트가 또 요청한 게 있다면 그 커넥션 소켓 2, 커넥션 소켓 3 이걸 통해서 답변하는 거죠. 자,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앞에서 sudo하고 거의 같았지만 또 이렇게 쭉 설명된 내용 앞에서 똑같으니까 이 부분 생략하고 이 부분만 이제 틀린 부분만 보면은 소켓 데이터그램이었지만 이게 소켓 스트림이다. TCP는 이렇게 스트림으로 하면은 TCP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클라이언트 먼저 보고 있는데 클라이언트 소켓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커넥트라는 이것으로 이제 서버의 주소, IP 주소하고 서버 또는 이름하고 서버 포트를 주면은 이제 커넥션 소켓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넥션 그 소켓이 만들어지면은 그 이후로 이제 이렇게 그 센텐스 우리가 이제 로우 인풋 하면은 화면에 인풋 로우 케이스 센텐스하고 화면에 띄워주고 이제 사용자가 이제 입력을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이렇게 작성하고 소스 코드도 설명한 그 비디오를 한번 보면은 자세히 설명된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낸다 이거죠. 그 클라이언트 소켓을 통해서. 그럼 그 클라이언트 소켓을 통해서 이제 보내고 이제 기다리죠. 그럼 이제 받는 거예요. 받을 때 이제 이것도 2KB, 4KB 여러분들이 숫자 버퍼 사이즈니까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받아서 화면에 보내주면 되겠어요. 서버로부터 이렇게 대문자화 된 것이 왔다. 그리고 이제 클로즈 하면 되겠어요. 클라이언트 소켓을. 그리고 다른 클라이언트가 있다면 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근데 서버 쪽을 보면은 서버 쪽에도 마찬가지 앞에 똑같으니까 부분 생략하고 자, 여기서 소켓을 이렇게 웰컴 소켓을 하나 만들고 앞에서 슈도 코드에서 본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바인드로 해서 포트 넘버 해서 바인딩하고 한 개를 받는다. 서버 소켓을 통해서 서버가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주는 거죠. 서버가 지금 받을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우리가 UDP에서 본 것처럼 이제 루프를 이렇게 포에버 도는 거죠. 루핑을. 여기서 이제 서버 소켓을 통해서 이제 accept 앞에서 이제 UDP에서는 없었던 거죠. accept 이렇게 펑션을 써서 서버 소켓에 속한 메소드가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프리미티브 메소드를 통해서 이제 커넥션 소켓을 만들고 그 커넥션 소켓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받고 그 센텐스를 이제 아퍼케이스로 변환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변환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그 커넥션 소켓을 통해서 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 커넥션 소켓은 이제 닫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이제 서버 소켓, 이거 웰컴 소켓이죠. 이것만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또 클라이언트들을 상대해 주겠죠. 자, 앞에서 했던 서머리, 이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을 쭉 다 봤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리ኳ이먼트, 이렇게 밴드위스라든가 딜레이 이런 게 중요했죠. 그 다음에 인터넷 트랜스퍼 서비스 모델은 이제 TCP UDP를 봤고, 그런 특별한 이제 그 프로토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은 HTTP 이런 것들, 이메일을 위한 SMTP, IMAP. 그 다음에 DNS도 중요했죠. B2P 프로토콜은 이제 비토런트 이런 것도 소개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비디오 스트리밍하고 이걸 원래 이제 이 부분은 7장에 여러분들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이건 이제 챕터 9에 있는 내용인데 원래 이제 챕터 9에 있는 내용을 그 챕터를 없애고 일부 내용을 여기에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이스 에디션은 이제 챕터 8까지만 챕터 9은 없애고 8까지만 챕터 8까지 시큐리티까지만 있다. 에이스 에디션은 자, 그리고 우리가 소켓 프로그램을 봤어요. TCP, UDP 소켓. 그래서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배우고, 자, 메시지를 이제 요청하고 리플라이 받고 하는 것들 보고, 그 다음에 메시지 포맷에 대해서도 보고, 헤더 데이터. 이제 주요한 이제 주제들로 이런 센트럴라이즈, 디센트럴라이즈 이런 것도 비교해서 보고, 그 다음에 스케일러빌리티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고, reliable, 그 다음에 unreliable한 메시지 트랜스퍼 이런 것들도 우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네트워크 컴플렉시티, 네트워크 엣지 부분의 이제 복잡도가 되겠죠. 복잡한 점. 자, 이 정도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우리가 배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